이제 리더십으로 갈 거예요. 리더십 유형을 거기 밑에 자율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우세요.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리더십이라서 얜 지우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지시적 리더십하고 참여형 적 리더십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건 지시적인 거예요. 근데 참여적인 거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 이게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우라고 한 거는요. 결정 자체를 직원들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자율적 위임적 리더십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박사들이 보통 있는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연구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다 결정하지 않고요. 각 박사들이 알아서 내년에 뭐 할지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후다닥 결정하는 경우와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 단점 뭐죠? 다 들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는 좀 시간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결정을 하면 뭔가 문제가 터지면 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결정은 했지만 니네들이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책임 분산이 나오면 얘는 지시적 리더십이 아니라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참여적 리더십의 장점은요. 기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결정을 했지만 내 의견도 반영이 됐다면 그 결정을 따르게 되는 자발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은요. 아실 겁니다. 성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애들을 참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겁나게 저는 성김의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의 반대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과학적 관리로는요. 우리가 결국은 돈 벌려고 만났지. 그죠? 사랑하려고 만난 사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려먹어서 어쨌거나 뽕 제대로 뽑아먹는 게 남는 장사고 너도 똑같이 표준화된 일을 남들보다 많이 했을 때 고용주가 돈 많이 주면 그게 좋은 고용주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거래적 관계예요. 서로 거래가적 관계가 좋으면 그게 좋은 리더십이다. 일한 만큼 보상해주는 리더가 좋아. 이건 거래적이에요. 근데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와 확신과 비전의 제시예요.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겁나 험해요. 근데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그쵸? 안주하지 않는 결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확신과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싶은 비전,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보상에만 기초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이에요. 리더십 이론의 역사는 처음엔 이제 리더는 타고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타고난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을 흉내내봤자 저는 못해요. 근데요, 아예 타고나기를 좀 리더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난 리더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형질과 자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걸 특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배워서 따라할 수 없는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을 잘 학습을 하면 우리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행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행동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 행동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블레이크와 머튼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무튼이라고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관리 격자 이론인데요.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팀, 브레이크 버튼,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버튼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브레이크 버튼이 버튼 고장나면, 이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면 인생이 이렇게 제가 이제 책에 쓴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데요.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해지니 관리 격주로 해. 이게, 자, 기본으로
이거예요. 기본으로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론은 관리 격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리더십을 5가지로 유형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팀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블레이크와 머튼은 행동 이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블레이크와 머튼은 상황 이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불행해지니까 블레이크와 머튼은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저렇게 급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워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약한 걸 1,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걸 9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리더는요, 둘 다 없는 되게 무기력한 혹은 무력한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은데 생산에 대한 관심은 되게 작은 이런 게 있어요. 놀러 오는 사람 같은, 이걸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요. 직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그저 어떻게든 뽕 뽑아서 목표만 달성하겠다, 생산성만 극대화시키겠다, 이게 생산에 대한 관심만, 이런 걸 우리가 과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높은 거, 인간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은 걸 팀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중간인 경우, 이것을 중간형 혹은 중용형 혹은 중도형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는 얘가 마치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얘가 아니라 얘가, 팀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론에서 이제는 상황이론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특정의 리더십 행위가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건 아니다. 특정의 리더의 행동이 이런 상황일 땐 효과적이다가도 또 저런 상황일 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피들러, 허쉬와 블랜차드, 퀸 요 정도가 됩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피들러와 허쉬와 블랜차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자, 그래서 피들러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요. 이에요. 피들러는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기본으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 리더에게 얼마나 호의적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은 리더와 직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리더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관계와 과업 구조화와 그 다음에 권력,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상황이 얼마나 호의적인가를 판단을 하면 상황이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가 있고요. 되게 안 호의적이거나 되게 호의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일 때는 관계 지향이 좋고, 그래서 이게 발음으로 외워야 돼요. 중간이니까 관계 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매우 호의적이지 않거나 매우 호의적일 때는 둘 다 과업이에요. 둘 다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피들러의 마인드입니다. 중간 정도일 때 관계, 그 다음에 아니면 과업 지향적인 리더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불쌍해. 허쉬와 블랜차드입니다. 불쌍해. 자, 직원들이 의지도 없고, 우리가 사실 리더십의 고충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사람 쓰는 거. 아, 진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의지도 없어, 능력도 없어. 참 리더가 엄청 불쌍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는 직원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성숙할 때, 그렇지 않을 때. 근데 직원의 성숙도는 뭘로 보는가? 의지와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직원의 성숙도.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참지 않아. 이제 참지예요. 위제 참지 않아. 막 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형이 있고 제시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고 시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제 참지예요. 위제 참지 않아! 이런 거예요. 불쌍해. 직원들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이제 젊지 않아. 위임, 제시, 참여, 지시.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형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엄청 성실해요. 성숙해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둘 다 있는 경우는 위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없는 경우는요. 의지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이거 하나하나 지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시는 뭐예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여는 뭐죠? 능력만 있는 경우예요. 근데 애가 지가 스스로 참여는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참여시켜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참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 되는 거고요. 자, 퀸의 경쟁가치 이론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입니다. 동기 이론의 가장 대표는 우리가 이제 인행사에서 얘기한 매슬로우죠. 그래서 우리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얘기한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허즈버그로 넘어가지 말고 알더퍼 혹은 엘더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에서 엘더퍼를 연결을 좀 해보면은요. 자, 시간이. 네. 자, 매슬로우는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생리, 소사, 존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매슬로우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안전에는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물리적인 안전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거, 어린아기가 엄마가 없어. 불러도 안 보여. 불안하죠. 이건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놀고 있는데 다 공부하고 있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관계의 속성, 소속과 사랑도 관계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나로부터의 존중이 있어요. 이건 매슬로우가 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알더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안정과 생리적인 거, 이거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의 욕구가 되는 거고, 심리적인 안정과 소속과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얘는 관계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과 실현, 얘는 성장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엘더퍼예요. 그것을 G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매슬로우는요,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충족되면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엘더퍼는 그것도 있지만 상위 욕구가 좌절이 되면 그 밑으로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성장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되면 관계에 더 매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거나, 관계 욕구가 좌절이 될 때 존재 욕구에 더 매몰이 되는 경향이 있다거나, 이걸 위가 좌절이 되면 밑으로 퇴행한다 해서 좌절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추가한 게 엘더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에요. 제가, 이제 노량진 학생들 매일 간식을 챙기거든요. 매일. 그래서 매일 두유는 기본 디폴트고, 오늘도 빵 하고요. 그 다음에 누룽지밥이라고 찹쌀로 누룽지밥. 엄청 맛있어요. 그거랑 기본으로 아까 그 초코하임, 이런 거, 화이트함,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탕, 레몬 사탕 이런 거 항상 기본으로 넣고 그래요. 사실 그게 아이들의 공부에 직접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가 고프면 공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졸릴 때 뭘 씹을 거라도 좀 있어야 정신이 차려지는데, 근데 하루 종일 12시간을 애들이 막 수업을 듣고 그래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혼미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허즈버그 이론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지만, 동기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지만 그걸 가로막는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의 차원과 불만족의 차원은 서로 다르다. 이게 허즈버그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우리는 소개팅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어쨌거나 가정을 하면 소개팅 나온 남자가 자꾸 이렇게 후룩 소리를 내거나 막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내요.
근데 그 사람 어느 순간 알아차렸어. 아, 이 여자가 이런 소리를 싫어하는구나 해서 그 소리를 안 내요. 그럼 그 소리를 안 냈다고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싫은 게 줄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줄었다고 만족이 자동으로 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츠버그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 불만족하고 관련이 되는 건 위생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의 차원을 우리는 동기 이론이라고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에 대한 동기는 이 동기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동기는 일의 주변 요인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오는 성장 혹은 성취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직접적인 동기 요인인 거지. 예를 들어 이 일을 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월급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월급이 짜면 불만이 되는 거지 월급이 올랐다고 하기 싫은 일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허츠버그의 이론,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 성취동기 이론은 재밌는 얘기지만 넘어갈게요. 이건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요. 자,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증거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 난 당연히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은 일을 했으니까 같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받는 거에 비해서 내가 받는 보상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이제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나랑 좀 알고 보니 일을 더 많이 한 거네. 그럼 증거인물을 나랑 실제로 동일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받아서 그러면 나도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한 80이나 50으로 딱 다운시켜서 그만큼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표 내고 정당하게 돈을 주는 직장으로 가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동기들은 결국은 형평성에 어긋나면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동기를 가질 때 첫 번째는 내가 그걸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는 성과를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런 성과를 내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따를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보상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고려를 해서 그 일을 그래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슈퍼비전이에요. 슈퍼비전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슈퍼비전의 세 가지 기능은 교육, 행정, 지지. 교육, 행정, 지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적 기능의 핵심은 뭐예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그게 이제 교육적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기능은 뭐예요? 규정과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하는 게 이게 행정적 기능입니다. 그럼 지지적 기능은 어디 힘든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거 없어? 업무 수행의 어려움 혹은 장애 요인을 파악해서 그런 걸 걷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지지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 조직의 규모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문제를 본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안 나왔는데요. 자, 수평적이라는 건 부서가 옆으로 많은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인 거는요. 이렇게 위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제 절차가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게 수직적 분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표준화는 아실 거고요. 공식화도 아실 겁니다. 공식화 정도가 강하면 재량권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직권화, 분권화.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직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나 재량권은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의사결정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조직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 관리자의 조직 통제 권한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권화는 조직 내에 이제 권한을 분산해 주는 거는 거죠. 그래서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권의 권한,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거와 이게 누군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럿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분권화 수준이 높으면 의사결정의 권한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조직의 유형에서 태스크포스가 오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빨리 뭔가 대응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기존의 부서에서 적임자들을 빨리빨리 모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거에 대응하는 팀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각자 자기 부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조직 넘어가시고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있고 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각자 기능 부서에 속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서 나는 무슨 부에 있고 무슨 부에 있고 무슨 부에 있으면서도 이 팀에도 그 다음에 저 팀에도 그러니까 나는 이 부서에 속하면서 이 팀에도 함께 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걸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원회는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조직 운영 기법도요. 딱 한 번 그냥 나왔는데 이것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직 문화도 뭐 특별히 막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양적인 계속해서 우리가 평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치 이렇게 소고기 등급처럼 어디 가도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가 수치만 높이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20% 달성, 140% 달성, 150% 달성 이것만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효과성, 클라이언트가 진짜 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보다는 우리가 문서로 보고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숫자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기준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서비스의 과활용이라는 것은 실제 서비스의 표적 집단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과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말은 서비스 저활용이죠. 실제 표적 집단인 사람들조차도 이 서비스를 덜 활용을 하는 이런 상황을 저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적자원 관리에는 뭐 사람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근태 관리하고 뭐 등등등이 포함이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모집에서 그 표 보시면 기본으로 이제 인적자원 모집을 위해 직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고요. 거고 직무명세서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직무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직무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리를 바꿔서 낼 수가 있는데 그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뭐 대체로 여러분들 아실 거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직무평가도 직무평가에서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직무평가를 한다라는 거 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핵심은 뭐다? 기획의 핵심은 목표라고 아까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래닝의 핵심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의 방법을 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드모어는 기획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각 대안, 이런 대안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대안에 예상되는 결과, 이 대안에 예상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고 대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면서 이제 개방성을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법은요, 조사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브레인스토밍이 뭔지는 알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양보다 질이에요? 질보다 양이에요? 질보다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목 집단과 초점
집단인데요. 명목 집단은 그냥 말만 집단인 거예요. 모여서 집단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1차적으로 다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수 의견은 잘라내고 수렴된 의견에서 다시 한 번 또 물어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의견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수렴된 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각자 또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취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다만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진 않는다. 근데 초점 집단 면접은요, 서로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고요. 델파이 기법의 4가지 특징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은 뭘 보장한다? 익명성을 보장을 합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 반복한다? 우편 설문을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예요. 전문가들의 합의 혹은 의견 일치에 이를 때까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모델과 기법입니다. 가장 흔히 보는 건 간트 차트죠. 그렇죠? 얘는 막대 그래프로 이쪽에는 1, 그래서 뭐 무슨 활동 이렇게 세부 활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각 활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딱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써요. 왜 그러죠? 간단해서 그래요. 근데 간트 차트의 단점 2가지를 얘기한다면 얘는 개별 활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가는 보여주지만 이 활동들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내가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 간 연계성 혹은 연결성 혹은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소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마치려면, 완수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서 끝나는 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경로가 이런 작업들의 경로가 있고 이런 작업들의 경로가 있고 이런 작업들의 경로가 있는데 요 경로는 3주가 걸리고 이 경로는 5주가 걸리는데 이 경로가 10주가 걸려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다 마치려면 최소 몇 주는 필요해요? 10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건 가장 짧은 기간의 경로예요. 가장 긴 기간의 경로예요. 가장 긴 기간의 경로만큼의 시간은 확보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이 긴 기간의 경로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임계 경로 혹은 임계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모형이에요. 논리 모형은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체계 이론 별거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똥으로. 그렇죠? 내 몸에 들어와서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 이론에서는 얘를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활동, 그러니까 프로그램 활동을 혹은 얘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환, 활동, 과정은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연결시켜서 성과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이제 체계 이론의 내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출은 뭐죠? 프로그램 제공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성과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몇 시간 진행을 했는지는 산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존감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은 성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이고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는 당연히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총괄 진행표는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흐름도로 쫙 그림을 그린 거고요. 방침관리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PDCA, Plan, Do, Check, 체크예요. 액트입니다. Plan, Do, Check, 액트. 해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 do,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체크, 확인 혹은 점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액트를 보통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거를 점검을 해가, 그러니까 조정을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방침관리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요. 애간이 제시한 성과 목표 작전 지침은 지역복지에서도 나왔고 행정론에서도 나왔고 실천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세 영역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건 스페시픽. 우리가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살 빼야지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살 빼야지가 아니라 나 지금 몇 킬로인데 몇 킬로로 낮춰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거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 동안 20킬로를 빼야지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attainable, 획득 가능,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지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는 몇 킬로까지는 될 거다 이런 거죠. 결과 지향적이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 한 달 뒤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기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인데요. 자, 프로그램을 보고 야, 얘네들 애썼네. 이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죠?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한 명에게 서비스 제공한 게 아니라 1000명에게 서비스 제공했어요. 어이구 애썼네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수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라든지 투입된 인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력성의 지표가 될 겁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혹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된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입 대비 산출에서 조사론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던 거? 아, 그렇군요. 얘기를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양쪽 편을 동일한 가치로 효율성을 따지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래서 양쪽 편이 동일하다는. 이걸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 자, 양쪽 편을 동일 가치로, 주로 화폐 가치로 얘기하죠. 1500 넣고 2000 뽑았다. 야, 효율적이야.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사람의 변화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입 비용은 화폐 가치로 쓰지만 이게 성과는 화폐 가치로 치환하지 않는 걸, 이걸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둘 다 효율성 평가인데 양쪽 편 동일하면 편익, 그렇지 않으면 효과, 이렇게 비용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은요, 전문성의 정도예요.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람들의 전문 자격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과정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환경은 적절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성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렇게 가도 다 보여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임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에 대한, 그쵸, 요런 거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이 얼만큼 변했는가는 성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꾸준히 했더니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 재발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더라. 이건 뭐가 돼요? 얘는 임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임팩트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종의 파급 효과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논리 모델에서는 아웃컴, 성과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효과성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형평성은요,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이 됐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의 유형도 이것도 실천론. 이게 5과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우리 시험 모두에서 가장 중첩 부분이 많은. 그래서 조사론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의 평가 파트에서도 나오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나오고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나오고 정책론에서 정책평가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다 끝난 뒤에 한다?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 한다?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 형성평가고요. 프로그램 다 마친 후에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효과와 효율성을 따져서 앞으로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총괄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및 재정관리 및 예산인데요. 로만의 예산통제 원칙은 읽어보시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산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점증 방식과 연기준 예산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점증이라는 것은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만 바꿔요. 그러니까 확 바꾸는 걸 우리가 신축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증 방식은 그런 신축성이 떨어지는 설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연기준 예산은 어떻게 돼요? 연기준 예산은 작년까지 다 필요 없어요. 올해 다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 편익이 가장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래서 10년, 30년을 했던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비용 편익에서 뒤떨어지면 걔는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축성이 있다, 탄력적이다, 혹은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모형을 얘기할 때 품목별 예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입 품목은 뭐예요? 예를 들어 후원금이 얼마,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지출은 회의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교통비가 얼마, 요런 걸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비로 얼마 쓰는지만 나와 있지, 그걸로 그 회의를 해서 뭘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걸로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논리 모델로 얘기하면 산출도 알 수 없고 성과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인풋, 투입.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로 얼마를 투입하는가, 사업비로 얼마를 투입하는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비는 얼마 이러면 회의비는 이 안에서만 써야 해라고 뭘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 예산은요, 통제 효과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인건비는 작년 인건비를 기준으로 약간 가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비도 작년을 기준으로 약간만, 이걸 뭐라고? 점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통제 효과가 강하다, 점증 방식이다, 투입 요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효과나 효율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에요. 많이 써요. 왜 그러죠? 간편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인데요. 이 성과는 아웃컴이 아닙니다. 우리 논리 모델에서 얘기하는 성과는 아웃컴이거든요. 영어로 out, O-U-T-C-O-M-E. 이게 이제 아웃컴인데요. 얘는 퍼포먼스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성과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는 퍼포먼스예요. 아웃컴이 아닙니다. 우리가 퍼포먼스의 의미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를 얘기할 때 퍼포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예산, 이 성과주의 예산은요, 기관이 어떤 활동을 얼만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급식 서비스도 하고요, 상담 서비스도 하고요, 또 무슨 서비스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인원 1000명에게 급식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 단가, 예산이 있으려면 그 1000명에게 단가가 있어야 그러면 전체 급식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끼당 5,000원씩 해서 곱하기 1000명에서 그래서 급식 예산은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얼마인지도 알 수 있지만 얘네들이 연간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단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적절한지, 즉 효율적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걸 이만큼, 그다음에 상담을 총 500시간을 하는데 1시간당 1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비용 얼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고, 예산을 짤 때는 사업별로예요. 사업별로 단가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급식 사업의 단가와 상담 사업의 단가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단위 원가와 활동량 혹은 업무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수행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가를 따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산 자체를 사업별로 짜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 예산 나왔는데요. 기획의 키워드는 뭐다?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 목표 달성에 준하는 만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목표와 프로그램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성격의 예산을 기획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장기적으로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목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내고 싶은 건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효과라든지 성과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는 아웃풋에 초점을 두지만 얘는 목표 자체, 변화 자체인 아웃컴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준 예산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거 다 필요 없어요. 올해 다 새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20년 했던 프로그램이라도 비용 편익에서 떨어지면 걔는 단칼에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겁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엄청 노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편익을 키울 수 있는가를 계속 증명을 해야 돼서, 사실 담당자,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엄청 발부동을 쳐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담당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 프로그램이 오래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편익을 따져서 30년 된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없애고 확대를 하는 데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라는 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부터 나오는 재매기 규칙은 읽어보세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되고 저도 빨리 뭔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26번에 행정의 개념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그 행정의 가장 기본 개념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입니다. 27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50년대, 60년대는요. 외국의 원조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 맞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고쳐, 신고, 1급, 평가라고 얘기했어요. 시설, 그다음 신고제, 평가제, 1급 시험 다 법제화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된 건 97년이었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된 건 그 다음 연도인 98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된 것도 98년입니다. 근데 그 법, 공동모금법이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뀐 건 건조모금해요예요. 그래서 99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97년에 모금법,
그리고 98년에 모금회 설립, 그 다음에 모금제도의 시행, 그리고 99년에 모금회법으로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영리기관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동네마다 재가복지센터들이 간판들이 엄청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 거예요? 금지한 거예요? 확대한 겁니다. 자, 28번에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과학적 관리로는요, 직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분석. 그래서 행정관리자가 일선 현장으로 가서 실제 근로자들의 직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동선이 겹치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다 없애는 방식으로 가장 표준적인 절차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관료제는 기본으로 합리적인 운영의 핵심은 합법적인 거다. 뭘 따르다?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엄청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만 주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분업화와 전문화는 같은 얘기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인간관계 이론은 심리적, 사회적, 전인격적, 그죠? 인간적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상황이론은요, 조직은 상황에 맞는 구조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하면 상황이론에선 당연히 틀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 이론 공공관리 나오면 신우파 정권을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공에서 하던 거 민간으로 던집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간 비영리 조직, 이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인마이 포켓! 이거는 영리인 거예요. 그렇죠? 재투자, 이게 비영리입니다. 31번 조직의 분권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더십에서 지시적 리더십, 한 사람이 총대 메고 쏘라락 하는 게 신속하고, 근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민주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한 결정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권화하고 분권화 중에서 신속한 해결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집권화죠.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알 수 있고요.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이론에서 동기 요인은 일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든지 혹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취에 대한 인정이에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게 이제 동기 유발 요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 3, 4, 5는 다 위생 요인에 해당합니다. 블레이크와 여기서는 무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 브레이크 버튼 고장나면 인생 블랭해지니까 관리 격주로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 격자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 생산에 대한 관심,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건 팀형, 구구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팀형은 둘 다 가장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업보다 사기 이긴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형은 둘 다 어중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 그다음에 성과, 즉 과업에 대해서 타업과 중형에게 중간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기력이 인간적 요소에 최대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생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35번 같은 경우는 아까 휘리릭 지나갔지만 일단 4번, 5번 직무 기술서는요.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고요.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의 자격에 대한 명세예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일단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직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막 유사한 직급으로 묻고 이런 걸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가 직무의 내용,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설계, 즉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건 교육, 행정, 지지 중에 무슨 기능? 지지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품목별 예산은 수익과 지출 목록, 즉 품목에서 이제 금액을 명시를 하는 거고요. 연기주는 전년도 예산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 예산 제도는 장기적 기획하고 단기 예산의 연계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 단가와 업무량, 활동량을 곱해서 사업별로 액을 편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산 유형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예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출 품목보다는 사업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예산은 유형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틀렸다라고 그냥 찍으세요. 예, 요게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8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 이제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건 읽어보시라는 건데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간 혹은 항간 예산 전용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관간, 항간 전용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거고 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재무회계 규칙에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순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디귿 예산 편성을 하고 시설 운영위의 보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자체 우리 그러니까 시군구에 이제 시설은 시군구 관리감독이니까 시군구에 제출을 한 후 공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의 지식 수준이 놀라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확 신뢰가 이때의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렇죠?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신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은 넘어가시고 42번도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43번을 보시면요. 간트 차트는 많이 사용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일정 변경을 한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임계 경로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얘는 10주가 걸리고 얘는 3주가 걸리고 얘는 5주가 걸려요. 그러면 3주가 걸리는 애들이랑 5주가 걸리는 애들은 조금 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10주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4주가 걸리고 7주가 걸려도 전체 프로젝트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간트 차트의 경우에는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런 걸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트는 좀 어렵지만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그런 거가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45번도 얘기를 했었고요. 46번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번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48번도 기업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고요. 49번을 보시면 비용 편익도 비용 효과 분석도 둘 다 뭐다? 효율성 평가예요. 근데 비용 편익은 둘 다 화폐 가치로, 비용 효과는 투입만 화폐 가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끝나서 하는 건 총괄 평가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과 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을 형성 평가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긴 해요. 굉장히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형성 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걸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이게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이렇게 개선을 해야 효과를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시험 상황에서는 이 말이 자체가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에라 1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2번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를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의 사회복지 마케팅 전략. 이거를 안 했구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 상품은 내가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주거나 팔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가 그 도움을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만들고 난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을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뭐 틀릴 만한 문제는 틀리시면 돼요. 뭐 우린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끝!